여보, 제발, 어머님이 오셨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아들 죽이고 싶어? 미쳤어! 비 맞으시다가 돌아가시겠어! 그게 어머님 업보야. 시아버님한테 그러셨으니까 열면 당신이랑 완전히 끝이야. 지금 당장! 지리언아, 제발, 나 얼마 못 살아. 손주 얼굴만이라도. 우리 손주, 울음소리구나. 사돈어른, 어서 가세요. 우리 손주 죽이실 작정이에요? 아니, 난 그저. 이미 우리 부살님이 다 봤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첫 손주도 데려가셨잖아요. 여보, 제발, 어머님 쓰러지시겠어! 당신도 어머님 편이야? 그래! 가서 어머님이랑 살아! 난 우리 아들만 지킬 거야!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서 김기환 씨는 어부인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아버지는 그를 깨워 바다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어우러진 그 순간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수놓은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기환아, 저기 봐, 오늘은 바다가 참 고요하네. 아버지의 말씀에 그는 반짝이는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23주씩 바다에 나가 계시는 아버지가 그리웠지만 돌아오시는 날이면 그 모든 기다림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썰매 태워줄 거지?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는 피곤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고 그와 동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럼 우리 기환이랑 기선이 실컷 태워줄게. 그렇게 아버지는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수북이 쌓인 그곳에서 세 사람은 하루 종일 썰매를 타며 까르르 웃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아빠, 더 빨리 밀어줘. 우리 기환이 무섭지 않니? 어머니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애들 감기 들까봐. 이제 그만 들어와요. 알았어, 우리 들어가자.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아버지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이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평소 말씀이 없으신 아버지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환한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아버지는 그와 동생을 데리고 바닷가로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기환아, 바다는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주는구나.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너희들이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바다 덕분이야. 그는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잔잔한 물결과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 그리고 옆에서 동생과 함께 조개를 줍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해주셨고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국맛이 어때요?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야. 그렇게 하루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든든한 품과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그리고 동생과의 즐거운 추억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로웠던 일상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 최 씨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지만 가정 형편상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최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당신 정말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최 사장이 다 봤다고 했어. 어디서 누구랑 바람 피우는지 다 안다고. 술에 취한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는 방문을 닫고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귀를 막을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생 기선이도 옆에서 덜덜 떨며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빠 아빠가 또 술 드셨나 봐. 기선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지만 그의 위로는 무색하게도 밖에서는 물건 깨지는 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최 씨가 퍼뜨린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디서 누구랑 만났어? 이 여편네가 여보, 제발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듣잖아요. 매일 밤 반복되는 폭력에 그는 몇 번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말렸습니다. 최 씨가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기완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나 해. 피멍이 든 얼굴로도 어머니는 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으며 그는 점점 아버지와 최 씨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야, 너네 엄마 바람났다며?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어제 또 행패 부렸다면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하면 어머니가 더 슬퍼할 것을 알기에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신 아버지가 부엌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끝장을 보자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야? 아빠, 제발 그만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술에 취한 아버지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간 뒤였습니다. 엄마, 이제 신고해요. 더 이상 참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다 너희 아빠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지옥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흐느낌, 기선이의 울음소리가 매일 밤 집안을 채웠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제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찬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생활이 6년이나 지속되던 어느 날 아침 출항을 앞둔 아버지의 모습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고 어머니를 노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조용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이번 항해만 다녀오면 다시는 술도 안 마실게. 돌아와서 우리 다 같이 식사하자.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는 방 안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의 마음도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기선이도 옆에서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이제 아빠가 달라지실까? 그래, 우리 기선이 이제 좋은 날만 올 거야.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출항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풍과 높은 파도를 만난 아버지의 배가 전복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선장님 배가 침몰했대. 시신도 못 찾았다고 하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바닷가로 달려나가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약속했잖아요. 돌아와서 같이 밥 먹기로 했잖아요.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기선이도 바닷가에 앉아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색 작업은 일주일간 계속되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진 한 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모습이 아닌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사셨어요? 왜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그날 밤
최 씨가 찾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수님,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거짓말했어요. 형수님 바람 피운 거 다 제가 꾸며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6년간의 고통, 아버지의 의심,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이제는 영영 사과할 수 없게 된 아버지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이 사람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최 씨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개자식아! 오빠, 그만해요. 기선이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최 씨를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조용히 최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과의 말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못한 오해. 그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처와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는 더욱 강인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야채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레시를 하면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너희들 공부시켜야지. 엄마 괜찮아. 그는 어머니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반짝이던 어머니의 손이 이제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기선이도 방과 후에는 늘 어머니를 도우려 했지만 어머니는 두 남매를 말렸습니다. 기선아, 너는 그림이나 더 열심히 그려. 기완이도 공부에만 신경 써. 어머니는 자신의 옷은 계속 꿰매 입으면서도 자식들의 학용품과 참고서는 늘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낡은 털장갑으로 버티면서 그와 기선이 옷은 늘 새 것으로 사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그가 장학금 소식을 전할 때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선이도 미술 실력이 날로 늘어 교내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선이가 정말 화가가 될 수 있겠구나. 시장 아주머니들은 어머니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저러다 몸 버릴라 그만 좀 해. 하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니의 하루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도 크지 않았어요? 알바라도 할게요. 안 돼. 너희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점심시간이면 어머니는 시장 한켠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이 안쓰러워 그가 반찬을 쌓아도 어머니는 손님들 오면 귀찮다며 받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올 때 반찬 냄새 나면 안 되지. 그렇게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밤늦게 돌아와서도 항상 그들의 숙제를 봐주었고 아픈 기색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그래, 우리가 이만큼 잘한 게 다 엄마 덕분이지. 그와 기선이는 서로 눈빛만 봐도 통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둘 다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대학교 입학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근데 이제 그만 울어라. 입학식 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시장일을 쉬었습니다. 낡은 옷이지만 정성스레 다림질한 한복을 입고 그의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선이도 곧 미술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한평생 고생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그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하고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그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 첫 월급이에요. 고맙다. 기완아, 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챙겨드릴 거예요. 한편 기선이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가르치며 틈틈이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마침내 첫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드디어 전시회 연대. 우리 기선이 정말 대단하다. 전시회 개막식 날,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특별한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초상화였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는 그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캔버스에는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따뜻한 미소까지. 기선이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엄마, 이게 내 눈에 비친 엄마예요.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데. 아니에요. 엄마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도 그 초상화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 정말 감동적이에요.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지네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선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선이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 줄은 몰랐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지금 그림도 못 그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 그리고 꿈을 이뤄가는 동생.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쉬세요. 저희가 다 컸잖아요. 그래. 너희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기선이는 유명 갤러리로부터 정식 작가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회사 생활도 순조로웠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머니께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장 일은 그만하시고 저희랑 살아요. 그래.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구나. 마침내 어머니는 시장 일을 그만두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자는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는 서지연이었습니다. 기환 씨는 어머니를 정말 많이 생각하시네요. 첫 만남에서 그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지연 씨는 관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어요. 제가 만든 김치 좀 가져가도 될까요? 며칠 후 지연 씨는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지연 씨의 진심 어린 마음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김치를 이쁘게도 담갔네. 어머님께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기선이는 결혼식장에 걸 어머니의 초상화를 특별히 준비했고 하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감탄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 진짜 예쁘시죠? 그래, 우리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야. 신혼집은 어머니 집 근처로 정했습니다. 지연 씨는 주말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시장을 다녔고 장보기가 끝나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는 어떻게 손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배우는 것도 빠르네. 두 사람은 금세 친모녀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고 지연 씨는 어머니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비법 하나 알려주셨어. 정말? 우리 어머님이? 응,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 있던 된장찌개 비법이래. 그는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대했고 어머니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세 사람이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기선이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오빠, 지연 언니가 오고 나서 어머니 얼굴이 더 밝아지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요리하는 것을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에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음식을 만들었고 그 모습을 보는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학원 일 그만뒀어요. 왜 그랬어? 이제는 어머님이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연 씨는 어머니께 아침 인사를 드렸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일상의 행복이 쌓여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은 온 가족을 기쁨에 들뜨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그는 출근 전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담을 했습니다. 우리 대박이 오늘도 잘 자라고 있지? 태명은 대박이로 지었습니다. 기선이는 벌써부터 조카의 방을 꾸미기 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방금 대박이가 발로 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비명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이불이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119를 불렀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시간이 그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내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이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수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금은 산모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수술실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기선이도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대박아, 아빠가 미안해. 수술이 끝나고 아내는 며칠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밥 좀 먹자. 밥은 무슨 밥이에요? 아기도 못 지킨 엄마가. 아내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그날 무리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그녀를 갉아먹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제가 죽였잖아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도 더 이상 먹으려 하지 않았고, 기선이가 그려준 그림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밤이면 혼자 대박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 대박이 엄마가 미안해. 점점 아내의 모습은 변해갔습니다. 늘 밝고 명랑하던 그녀가 사라지고 우울하고 예민한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특히 임산부를 보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잘만 낳고 난 왜? 그는 아내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를 위로하려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어머님, 저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잖아요.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매일 밤 그는 아내의 흐느낌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집안에 이제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대박이를 잃은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천천히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를 잃은 후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지 않았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보기 싫으신 거 알아요.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라서. 어머니가 찾아와도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고 그가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자고 하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최악이야. 맨날 어머님 편만 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안중에도지.
그럴 거면 차라리 어머님이랑 살아. 왜 나랑 살아? 지연아, 제발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우리 대박이 죽인 살인자란 말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조심성이 없어서, 내가 멍청해서 우리 애기를 죽였다고. 한때는 사이좋은 시모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레 보내주신 반찬도 그대로 냉장고에서 썩어갔습니다. 이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야? 됐어요. 차라리 버려. 짜증나게. 매일 아침 찾아오던 어머니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대신 그는 퇴근길에 어머니 댁에 들러 안부를 묻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서 그러는 거야. 여보, 이번 주말에 기선이 결혼식인데 당신이나 가! 난 못 가! 배불룩한 임산부 앉아있는 거 보면서 축하해주라고? 내가 미쳤어! 기선이의 결혼식에도 아내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이 물었지만 그는 아내가 몸이 좋지 않다는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지연 언니 많이 힘들구나. 미안해, 기선아. 내 결혼식 날 이렇게. 저녁이면 아내는 혼자 컴퓨터로 유산 관련 카페만 들어가 있었고 그가 말을 걸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맨날 이해해달래!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기를 느껴봤어? 내 뱃속에서 우리 대박이가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가족 모임은 물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점점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면서 우울증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난 이제 사람들 만날 자격도 없어. 다들 날 손가락질할 거 뻔하잖아. 그는 아내의 변화가 안타까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상담을 권유해도 거절당했고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이제 끝났어! 당신도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요! 아이 낳을 수 있는 여자로! 매일 밤 아내의 흐느낌 소리와 함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신혼의 기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보는 게. 또 그 소리? 내가 미친 것도 아니고 당신이나 가! 당신이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러웠던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3년의 긴 침묵이 지나고 그들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게 정말이야?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테스트기를 보며 둘 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잘 될 거야. 내가 지킬게. 나 너무 무서워. 또 실패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잘할게. 병원 검진 결과도 양호했습니다. 첫 초음파 사진을 보며 아내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나을 거야. 아내는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태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태교 음악도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기가 엄청 활발한 것 같아. 그래? 우리 아기가 건강하다는 증거네. 기선이도 자주 찾아와 임신한 올케를 챙겼습니다. 전에는 거절했던 가족들의 방문도 이제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언니, 이번에는 내가 매일 와서 도와줄게. 고마워, 아가씨. 그리고 미안해. 내 결혼식도 못 가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이제 앞으로만 보자. 매일 저녁이면 그는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가 많이 사랑해. 여보, 나는 이번에는 자신 있어. 응, 나도 그래. 우리 이번에는 꼭 행복해지자. 가족들은 이번 임신이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기회였습니다. 여보, 이번에 태명은 또 보기로 하자. 그렇게 그들의 일상에 다시 한번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아이의 앞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옷 고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의 표정은 밝아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런 아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 그래, 우리 이제 끝까지 행복하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들의 삶은 조금씩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던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임신 3개월 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어머님 어떻게 됐어? 대장암 3기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병세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고 있었어야 했는데. 괜찮아. 내가 검진을 좀 더 일찍 받았어야 했는데. 의사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암이 주변 장기로 전이되고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글쎄요, 장담하진 못해도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그의 등을 쓰다듬었지만 임신 중이라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어머님 곁에 있을게. 아니야, 나도 어머님 곁에 있고 싶어. 기선이도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병실을 지켰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몸 조심해야 해.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나아야 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간호할게요. 안 돼. 너는 아기 생각해야지.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머니의 모습은 초라해져 갔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저 우리 며느리가 건강한 아기 낳는 것만 보고 싶구나. 어머님, 이번에는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꼭.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는 아내를 보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면 안 돼. 아기한테 좋지 않아.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제 항암 치료도 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기선이는 밤마다 병실을 지켰고 아내는 낮에 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꼭 나아나실 거야, 그치? 응, 그래야 해.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어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 아내랑 아기만 잘 부탁한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장모님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무당 찾아갔더니 지연이 첫애기 유산된 거 다 시어머니 때문이래. 남편 의심해서 죽게 만들었으니 그 원한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내 지연을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 맞아. 우리 첫 아이 잃은 것도 다 어머님 때문이야. 보살님이 다 봤다고. 너 미쳤니?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난 알아. 이게 다 시아버님 원혼 때문이라고. 어머님 때문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라고. 지연아, 정신 차려. 오히려 당신이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애기 잘못되면 어쩔 건데? 장모님도 가세했습니다. 김서방, 이건 다 우리 지연이 위해서야.
시어머니 만나면 또 유산할 수 있다고. 장모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런 미신 믿지 마시고. 이번에도 유산하면 지연이는 그대로 끝이야. 엄마 말씀이 맞아. 난 이제 어머님 절대 못 봐. 그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당신들 진짜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 보살님이 다 봤다고. 시어머님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남편을 의심해서 죽게 만들고. 입 다물어. 우리 아버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사고? 웃기지 마. 다 시어머님 때문이지. 이제 와서 암에 걸린 것도 다 그 업보야. 당신도 정신 차려. 당신도 어머님이랑 붙어 있으면 큰일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당신은 애 잃어본 적 없잖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어머님 때문에 우리 첫 애기도 잃었는데 이번에는 절대 안 돼. 절대로. 그래. 김서방 이번엔 우리가 지연이 지켜야 해. 사돈 때문에 또 무슨 일 생기지 못하게.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이 건너진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은 원래부터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것은 큰딸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딸은 갑자기 찾아온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살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수술 도중 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하필 내 딸이. 그때 한 무당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제가 다 봤습니다. 따님이 얼마나 원통해 하시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따님이 그러시더군요. 수술 전날 까마귀가 울었는데 그걸 무시했다고. 그게 징조였답니다. 그 순간부터 장모는 미신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무당을 찾아다녔고 둘째인 지연이를 키울 때는 미신적인 방법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절대 언니처럼 보낼 순 없어. 그래서 지연이가 첫 아이를 유산했을 때 장모는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또 내 자식을 데려가려고 해. 무당은 이번에도 그녀의 불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다 시어머님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원한이. 그럼 어떡하면? 시어머님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분이 손주를 보면 더 큰 불행이 올 거예요. 장모는 딸의 두 번째 임신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녀는 미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지연아, 너는 몰라. 내가 내 언니를 잃고 얼마나. 이번에도 내가 고통받는 걸 볼 순 없어. 하지만 결국 그녀의 미신은 가족을 갈라놓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산신각을 찾아다니며 큰딸의 넋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엄마가 지연이는 지켜줄게. 그때처럼 잃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큰딸을 잃은 트라우마는 그녀를 미신의 세계로 더욱 깊이 밀어넣었고 그 대가로 가족은 파괴되어 갔습니다. 임신 9개월이 되던 때 아내는 예정보다 일찍 진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아파. 너무 아파.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응급실로 실려간 아내는 다행히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붉은 얼굴로 울어대는 아이를 보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봤어? 예쁘지? 응. 정말 예뻐. 고생 많았어.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아이를 안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주려 해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아이는 좀 나중에. 왜 그래? 우리 아들인데. 이 아이, 시어머님 보여주면 절대 안 돼. 뭐라고? 무당님이 그러는데 100일 전에 어머님 만나면 안 된대. 시아버님이 데려가실 거래.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아내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한사코 거절했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우리 아들 데려가면 절대 안 돼. 시아버님이 데려가실 거래.
이번에는 꼭 지킬 거야.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님은 지금 나도 알아.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장모님도 적극적으로 가세했습니다. 김서방, 제발 우리 손주 살리자. 이번에는 꼭 무당님 말씀대로만 하면 돼. 장모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잘못되면 우리 지연이는 끝이야. 사위, 내가 우리 지연이 인생 망치고 싶어?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킬 때도, 젖을 먹일 때도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기선이가 조카를 보러 왔을 때도 아내는 경계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언니, 우리 엄마 많이 위독하셔. 미안해요. 하지만 난 못해요. 이번에는 우리 아들 지켜야 해요. 그렇게 어머니는 손주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와 싸웠습니다. 아들아, 내 손주 한 번만이라도. 여보, 제발 어머님 마지막 소원이야. 안 돼! 절대 안 돼! 당신이 우리 아들 죽이고 싶은 거야? 하지만 아내와 장모님의 반대는 더욱 강경해졌고 결국 어머니는 손주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아내 몰래 아들의 사진을 찍어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직접 손주를 안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완아, 내 아들 많이 예쁘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야, 지연이가 많이 무서웠나 보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손주의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생명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어머니는 마지막 결심을 하셨습니다. 손주를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일념으로 비가 쏟아지는 날 홀로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연아, 문 좀 열어줘. 내 손주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싶구나. 창밖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소리에 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님이 오셨어.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아들 죽이고 싶어? 미쳤어? 비 맞으시다가 돌아가시겠어. 그게 어머님 업보야. 시아버님한테 그러셨으니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려 했지만 아내가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열면 당신이랑 완전히 끝이야. 지금 당장! 지연아, 제발, 나 얼마 못 살아. 손주 얼굴만이라도. 어머니의 애원이 계속되는 동안 아기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손주, 울음소리구나. 그 순간 장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돈어른, 어서 가세요. 우리 손주 죽이실 작정이에요? 아니, 난 그저. 이미 우리 부살님이 다 봤다고요. 어머님이 우리 첫 손주도 데려가셨잖아요.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님 쓰러지시겠어. 당신도 어머님 편이야? 그래, 가서 어머님이랑 살아. 난 우리 아들만 지킬 거야. 어머니는 1시간이 넘도록 비를 맞으며 문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하셨을까요? 결국 어머니는 떨리는 걸음으로 돌아서셨습니다. 우리 손주, 울음소리라도 들었으니 됐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기선이가 매일 병원을 지켰지만 어머니는 점점 말씀도 줄어드셨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간간히 의식이 돌아오실 때면 손주 얘기만 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울음소리가 참 예쁘더구나. 이달이 지난 어느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기완아, 지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내가 며느리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오열했습니다. 아내는 멀찍이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업이야. 우리 아들은 꼭 지켜야 해. 내가 우리 어머님을 죽인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들은 우리 손주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맴도는구나. 지연이가 많이 무서웠나 보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우리 손주, 할머니는 울음소리만이라도 들어서 행복했단다. 그날 이후 그의 가슴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문 앞에서 애타게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장모가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 순간 기선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기선아, 진정해. 오빠는 빠져 있어. 이 살인자를 어떻게 여기에 들여보내? 기선이의 날카로운 고함에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장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 살인자라고?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가정교육이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날 문전박대하고 빗줄딱 맞고 세워둔 게 누군데? 그것도 가정교육이에요? 그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유요? 무당에 미쳐서 돌아가시는 어머님 손자 한번 못 보게 한 게 이유가 된다고요? 기선이가 아내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언니,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 손자 한번 못 보여드리고 어떡해. 감정이 폭발한 기선이가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나요? 다들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불러요. 다 불러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경찰 불렀어야 했는데. 그가 기선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빠도 이런 여자 편들지 마. 전년 얼마나 우리 어머님 속 썩였는지 알아? 첫 애기 유산하고 나서부터 어머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다 우리 아기 위해서 우리 아들 살리려고. 아들? 언니가 그렇게 지킨다던 아들. 그 아들 할머니도 못 보게 한 게 자랑이에요.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당장 나가. 이 살인자가 우리 어머님 장례식장에 왜 왔어? 내가 죽였으면서. 결국 아내는 머리가 흐트러진 채 장례식장에서 쫓겨났고 장인 장모도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날 줄 알아. 기선이는 오열하며 영정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작 이럴 걸 제가 진작. 그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고 어머니의 영정 속 미소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기환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과 아내의 배신, 장모의 압박 모두 지쳤습니다. 기환 씨는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너 무슨 핑계를 대려고? 보살님이 그러는데. 그는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도 그 망할 미신 얘기야? 이혼하면 우리 아들도 위험해진대. 시아버님이 데려가실 거래. 이제 진짜 끝이다. 그는 새로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내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이혼하면 시아버님이 우리 아들 데려가신대!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장모도 찾아와 매달렸습니다. 김서방 자네도 봤잖아. 우리 보살님 말씀이 맞았잖아. 사돈도 결국. 장모님 제발. 언제까지 무당 타령하실 겁니까? 이혼하면 안 돼. 우리 손주도 위험해진다고. 마지막 재판날, 아내는 법정에서도 미신 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우리가 이혼하면 우리 아들이 위험해져요. 보살님이.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고 양육권은 아내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아내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시아버님이 우리 아들 데려가실 거야. 무당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어머님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게 한 아내와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이혼 후 1년 반 동안 그는 주말에만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고 그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기환 씨,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오랜만에 만난 전처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피곤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 당신이 키워줘.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전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육권 포기각서 내가 써왔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아들 지키겠다며? 나 요즘 계속 악몽을 꿔. 어머님이 나오시는 아들도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해. 전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울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지연아. 내가 상황이 힘들어서 양육비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자신이 없어. 그제서야 그는 전처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혀온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었어. 아들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양육권을. 나보다 당신이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머님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 결국 그는 양육권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 때 전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많이 미안해. 아빠랑 잘 지내. 아들은 울면서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전처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 그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린이집에 아들을 데려다 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금방 밥 해줄게. 퇴근이 늦어질 때면 아들은 어린이집에서 혼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선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서 애들 같이 키우는 건 어때? 뭐? 하지만 내가 힘들잖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아들도 있는데 둘이 밥 먹을 때 숟가락 한 개만 더 두지 뭐. 그렇게 기선이는 매일 아침 조카를 데리러 왔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고 마치 친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민수랑 블록 가지고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고모가 간식도 주고 동화책도 읽어줬어. 퇴근 후 기선이네 집에 들러 아들을 데리러 가면 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곤 했습니다. 오빠, 얘들이 서로 너무 좋아해. 미안해, 기선아. 이렇게 신경 써줘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기선이의 남편도 조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네 사람이 함께 놀이공원도 가고 캠핑도 다녀왔습니다. 고모부, 나도 민수처럼 텐트 치는 거 도와줄래? 그래. 우리 둘이 멋진 텐트를 만들어 보자. 이제 더 이상 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촌과 함께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났고 기선이는 친어머니처럼 조카를 보살폈습니다. 고모가 해준 김치찌개가 최고야. 그래? 그럼 내일도 해줄까? 그는 퇴근길에 늘 작은 선물을 사들고 갔습니다. 동생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이런 거 안 사와도 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기선아.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밝아졌고 더 이상 할머니를 찾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모의 품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분명 흐뭇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기환 씨, 우리 아들 좀 보면 안 될까? 왜 이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나도 알아. 근데 너무 보고 싶어. 제발.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때는 양육권도 포기하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 무당한테 다니고 있다며? 들었어? 전화 너머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 정말이야. 그냥 잠깐만이라도. 못해. 아들이 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엄마잖아. 그래도 난 엄마,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그런 생각 못했잖아. 격앙된 그의 목소리에 전화는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당신이 무당 말 듣고 어머님 문전박대할 때 우리 아들은 할머니 얼굴 한 번 못 보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래서 더.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어. 전처는 계속해서 매달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안 돼. 이제 그만해. 그럼 사진이라도. 지연 씨,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아들 이제 잘 지내. 당신 때문에 또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전처는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만이라도, 생일날만이라도 보게 해줘. 나 많이 반성하고 있어. 결국 그는 번호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왜 안 와? 아들의 순수한 질문에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시아버님 뜻을 중얼거리던 전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너를 위한 거야. 그렇게 그는 새로운 번호를 개통했고 전처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하는 걸까요?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들은 점점 기선인의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사촌인 민수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빠, 오늘 민수랑 학교에서 짝꿍 됐어. 와, 그래? 정말 좋겠다. 두 아이는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어 매일 함께 등하교를 했습니다. 기선이는 두 아이의 도시락을 똑같이 싸주었고 간식도 늘 둘의 몫을 챙겼습니다. 고모, 오늘 김밥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더 맛있게 싸줄게. 그는 퇴근할 때마다 과일이나 간식거리를 사들고 왔습니다. 주말이면 내 식구가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오빠, 이런 거 매일 사오지 마. 이게 뭐가 있다고? 너희가 우리 아들 이렇게 잘 키워주는데. 기선이의 남편도 조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주말이면 두 아이를 데리고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함께 탔습니다. 나 자전거 잘 타죠? 그래. 둘 다 정말 잘하네. 아이들의 방에는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책상도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숙제도 함께 하고 게임도 함께 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여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는 이런 일상이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낼 수 없었을 일을 기선인의 가족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생활비를 넉넉히 보태주었고 휴가 때면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도 그가 전담했습니다. 오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이제는 누가 봐도 친형제 같았습니다. 운동회 때면 둘이 한 팀이 되어 달리기를 했고 소풍 때면 도시락도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상처도 엄마와 헤어진 아픔도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선아, 정말 고마워.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오빠.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채워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점점 더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매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엄마는 이제 만날 수 없어. 하지만 아들의 눈물 어린 표정을 볼 때마다 그의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들의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엄마가 꿈에 나왔다. 엄마가 나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깨어나니 엄마가 없었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결국 그는 전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 씨, 기환 씨, 정말 당신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이제는 달라졌어. 그때처럼 미신 같은 건 절대로. 정말이지? 응, 이제는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 첫 만남 날 아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엄마. 전처는 아들을 꼭 안은 채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는 멀찍이 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처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미신 같은 거 안 믿을게. 우리 아들 위해서라도. 그렇게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처도 약속을 지켰고 더 이상 미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이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울지 않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엄마와도 자연스럽게 지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할머니 꿈 꿨어. 그래? 어떤 꿈이었어? 할머니가 나랑 민수랑 같이 놀아주셨어.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우리 머리도 쓰다듬어 주셨어. 그는 아들의 말에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서도 손주들을 걱정하고 계시나 봅니다. 기선인의 가족과의 생활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 어머님이 이런 모습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가끔 비 오는 날이면 그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날 문 앞에서 손주를 보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시던 그 목소리를.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원망이 아닌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우리 아들 잘 크고 있어요. 그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가려 합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아빠, 나랑 민수랑 축구하러 가자. 그래, 가자. 아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님, 지켜봐 주세요. 우리 아들 훌륭하게 키워낼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그렇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